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14회네요. 1970년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이신 WBC 국제심판위원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폴레스 오성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장원재 박사님께서 지금 새롭게 론칭하신 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 역사에 관한 채널인데 잠깐 이 브리핑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제목은 생생현대사입니다. 생생현대사. 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참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그렇죠. 왜 이거를 아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도는 아니지만 왜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상대적으로 소수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제 친구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쭉 뒤졌다. 아까 그 나폴레스님이 옛날 신문 쭉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문을 보다 보면 계속 단군일의 불황이라고 나오는데 단군일의 불황이 수십 년째 계속됐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잘 살게 됐냐.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전쯤에 전 세계에서 일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2020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역사를 한번 있는 그대로 인식해보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날짜가 오늘이 3월 24일 금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3월 23일.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한 달 전이 될 텐데 생생현대사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우리 장원재 박사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또 내용,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임준배 위원님과도 좀 전에 이제 쉬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70년대는 그래도 참 심플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해외 복싱도 세계 챔피언이 뭐 WB, WBC 또 국내도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체급도 지금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정리가 좋은 그런 세계 시절인데. 챔피언도 중량급은 거의 통합 챔피언. 맞습니다. 뭐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미들, 주니어 미들, 웰터까지는 거의 통합 챔피언. 그래서 사실 이건 해외 얘기지만 그 각 체급별로 그 WBA와 WBC가 서로 그 각 체급별로 그 경우는 다 틀리지만 그 통합 챔피언을 서로 다 찢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라이트급 같은 경우도 그 켄 부케이넌이 그 통합 챔피언 시절에 뭐 각자 루벤 나바로하고 뭐 지명 방어전을 각자 하게 해서 찍고 그 주니어 라이트급도 통합 챔피언을 그렇게 찍고 이쪽에서 좀 불이익을 봤으면 또 이쪽 기구에서 다 다른 체급에 가서 복수하듯이 또 찍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그 원 클래스 원 챔피언 진정한 세계 챔피언들이 많았는데 경량급부터 차차 찢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뭐 통합 타이틀을 해도 다시 찢어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지금 요즘 트렌드가 다시 그 4대 기구를 뭐 전부 통합 챔피언 그 약간 그런 무드가 있어서 되는데 결국은 지금 슈퍼라이트를 봐도 결국 4기구가 됐다가 또 각자의 기구에서 또 각자 다른 도전자를 또 지명 도전자로 내세우면 또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통합 챔피언이 돼도 그게 뭐 지속성도 그렇게 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는 정말 체급도 그 리얼 체급 그다음 챔피언도 거의 통합 챔피언 중량급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했죠. 체급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굉장히 심플했지만 그 격렬했던 복싱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국 복싱에서 그 체급 유일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경우는
김기수 선수가 유일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뭐 WBA 그 당시에 이제 WBC도 같이 인정을 했죠. 같이 인정을 같이 인정을 했죠. 한참 뒤에 갈라지게. 그러니까 주니어미들은 갈라진 게 이제 와지마 고이치 시절에 네. 그 WBA는 유재두 선수를 지명 도전자, WBC는 미겔 데 올리베를 지명 도전자 하면서 거기서 갈라졌고 그런 식이죠 다. 그리고 미들급도 몬존이 갖고 있다가 그걸 갖다 WBC에서 발데스를 해서 결국은 또 나중에 몬존이 통합을 시켰지만 그리고 뭐 라이트 헤비 같은 경우도 보포스터와 빈센트 론던과의 시합 때문에 또 갈라졌다가 결국 보포스터가 다시 또 통합전에서 이겼는데 결국 또 갈라졌고 뭐 그래서 그 모든 체급이 다 그 WBA와 WBC 어떤 파워 싸움 때문에 갈라졌고 WBC는 63년도에 창설이 됐 63년도 맞죠? 그래서 이제 WBA가 원래 이제 NBA에서 어떤 그 세계 타이틀의 어떤 그 명실상부한 세계 타이틀이었는데 그 미국이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미국 쪽에 치중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멕시코하고 필리핀, 그다음에 이태리가 그러니까 유럽의 이태리, 동양의 필리핀, 그다음에 그 멕시코 해가지고 1963년도에 WBA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제 만든 게 WBC죠. 그래서 일본 쪽도 이제 종용을 했는데 일본은 워낙 그 이쪽 복싱 쪽엔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좀 뭐라 그러나 고지식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개혁하지 않아요. 뭐 참여를 안 세가 하고. 굳혀지면 쫓아가죠. 네. 그래서 WBC는 이제 63년도에 멕시코 위주로 멕시코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필리핀과 이태리가 상대적으로 초창기에는 많은 좀 그 챔피언의 혜택을 누렸었죠. 해서 결국은 뭐 63년도에 그렇게 돼서 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제2의 기구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 80년대 초반에 그 70년대 너무 또 이 중남미가 득세를 하니까 미국에서 복싱의 종주국은 영국과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중남미에 뭐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그 로버트 리가 IBF를 만들어서 이제 제3기구가 됐고 80년대 중반에 그 베네수엘라죠. 페르토리코죠. 페르토리코가 뭐 나름 자기네가 복싱의 강국인데 그 WBA 타이틀 매치에서 베네수엘라 선수에게 그 부당한 판정을 당해서 아니 베네수엘라가 WBA 회장국이면 회장국이지 같은 중남미에서 이렇게 텃세를 하냐 그래서 뭐 그 다 구실이겠지만 또 나와서 또 그 당시에 이태리하고 필리핀 뭐 이런 데하고 또 해가지고 WBO를 만들어서 제4기구로 유럽세가 이제 많이 가세한 WBO가 나왔죠. 영국이 이제 많이 보탬을 영국이 많이 보탬 줬고 이태리 좀 보탬 줬고 후에 이제 필리핀도 좀 많이 보탬을 줬고 근데 우리나라는 게 IBF 초창기 섣불리 들어갔다가 좀 서로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게 헤어졌고 근데 일본은 계속 모든 그 신설기구를 가장 마지막에 그 엔터를 한다 그래야 되나? 결코 그 신설기구에 대해서 일본은 동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2010년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5, 6년 전에 이제 IBF랑 WBO를 받아들였어요. 그때까지는 WBA, WBC 양대 기구 밖에는 챔피언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 일본도 많이 개방이 됐죠. 아까 켄 부캐년 말씀하셨는데 이창길 선수가 미국 원정 가서 한번 경기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켄 부캐년의 그 타이틀이 갈라진 거는 그 결국은 루벤 나바로라는 선수와 이쪽이 누구였지? 이스마엘 라그나와의 재시합을 각자를 갖다가 WBA, WBC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딴지를 걸은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을 뺏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켄 부캐년이 WBA를 택해가지고 WBC는 다시 결정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라이트급 타이틀이 갈라졌고 그 타이틀이 계속 가다 70년대 중반에 듀란하고 헤수스가 통합전을 한번 했는데 듀란이 타이틀을 내놓고 다시 또 갈라졌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 한은 통합 챔피언이 됐다가도 뭐 이합 집산이 계속 되는 거고 지금 요즘 들으면 뭐 그 4대 기구, 3대 기구 챔피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또 통합전을 또 누군가를 또 챔피언을 저쪽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그 이상하게 또 지명 도전을 또 요구해가지고 또 결국은 또 짜게지게 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시대가 변해서 트렌드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챔피언 예. 벨트에 연연하지가 않죠 예. 지금은. 그리고 뭐 방어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연연하지가 않고 통합이 목표예요. 통합하고 나면 버리고 네. 올라가든지 딴 길을 또 택하고. 어차피 통합 타이틀을 하는 의의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지. 그게 뭐 어떤 뭐 다른 의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수수 선수가 김상현 선수와 경기를 할 뻔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김상현 선수의 지명 도전자 상대로 지명이 돼서 이제 김상현 선수 큰일 났다 그랬는데 해수수가 세르반테스 쪽으로 WBA 쪽으로 방향을 돌리죠. 네.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무항수리한테 이겼을 때 챔피언 된 것보다도 야 이거 지명 도전자가 1차 방어전 해수수가 기다리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썼는데 해수수가 고맙게도 그 세르반테스 쪽으로 이제 WBA로 타켓을 돌리고 야 그랬더니 지명 도전자가 30 넘은 만비래. 그래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느닷없는 일격당해서 타이틀 뺏기고. 제가 외국 책에서 읽은 건데 켄 부캐년 대 이창길 선수 경기가 2라운드 네. KO로 끝났죠. 예. 그런데 그때 프로모터가 켄 부캐년은 세계 챔피언이 될 선수니까 그땐 뺏겼죠. 뺏긴 다음에 네. 이후에요. 그러니까 제기죠. 이제 또 세계 챔피언이 될 선수니까 네가 이창기를 좀 적당히 손봐라.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도 웰터급 선수인가 아무튼 매체급 위 선수랑 이렇게 붙이게 했고 그 선수도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됐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근데 이창길과 이제 인사를 하고 글러브를 맞대는 순간 이창길 선수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나이스 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프로모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숴놔라가 프로모터의 지시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적당히 부숴놨는데. 그래서 그 시합은 뭐 카네기홀이죠. 복싱의 그 전당 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 쓰는 건데 그 당시에 그 뉴욕 그 한인회에서도 그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합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김현 선수가 그 세미파이널에 월터 시리라는 그 미국 챔피언하고 하는데 김현 선수 잘 싸웠죠. 그 판정까지 잘 싸웠고 그 막간에 그 우리나라 교포 그 여인네들이 한복 입고 부채춤도 추고 약간 그 한국인 축제 같은 그런 시합이었는데 이 시합은 이제 72년도에 부캐년이 그 듀란한테 71년도에 타이틀 뺏기고 재기전 한 번 한 이후에 다시 하는 건데 이창길 선수는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급작스럽게 돼가지고 컨디션도 엉망이었고 뭐 시차도 잘 적응이 안 된 것 같고 했기 때문에 그 무슨 뭐 제대로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그렇죠. 그냥 레프리 스톱 걸려버리는 뭐 그런 시합이 됐고 사실 그 시합으로 인해서 이창길 선수에게 굉장히 그 큰 실망을 그 우리나라 팬들이 받은 거죠. 그 당시까지 무패였고 세계 타이틀에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그 유재도 선수, 김현치 선수와 함께 가장 근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보기엔 켄 부캐는 이미 뭐 세계 타이틀 뺏긴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에게 뭐 2라운드 힘 한 번 못 쓰고 져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끝났죠. 예, 굉장했고 이창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복싱 잘하고 굉장히 뭐 좋은 시합도 많이 했는데 또 몇몇 시합에서는 아주 그 트러블도 있고 뭐 세르반테스와 시합에서 졌을 때도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았고 세르반테스와의 경기는 경기 전에 콜롬비아 언론들이 세르반테스가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라이온 후르야마와의 경기였는데 5차 방어전 네, 근데 이창길 역시 라이온 후르야마를 이겼죠. 비교적 네. 뭐 쉽게 이겼죠. 쉽게 이겼다. 그래서 만만한 도전자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결과는 완사이드했죠. 뭐 원사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TV에서 중계를 해줬던 기억이 나고 그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좀 애처롭다, 참담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합을 보면 이창길 선수가 다운이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바깥도 좀 쳐다보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공항에서 더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일어났다 그랬는데 일전에도 한번 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 타이틀 매치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라 기절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라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일어났다는 그 멘트에 굉장히 뭐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 동양 타이틀도 이정복 선수와의 시합이 또 그 문제가 돼가지고 체중 관계 때문에 또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뭐 한동안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후에 그 페드로 아디게를 불러다 다시 동양 챔피언이 되지만 이미 이제 세르반테스와의 시합 이후에는 이미 고비가 넘었다고 봐야죠. 이창길 선수는 그 시합 전에 그 켄 부캐넌 시합 전에 보면 라이언 후르야마도 원사이드가 이긴 걸로 돼 있고
훗날 그 가스 이시마스도 네, 논타이틀. 쉽게 이겼고. 논타이틀 근데 이겼고. 이 두 일본 선수는 훗날 뭐 이시마스는 뭐 와지마 고이치와 더불어 그렇죠. 정신력의 네. 승리의 완전한 주인공 같은. 거츠가 용기. 그럼요. 예, 그런 팬텀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아주 우리나라 링이지만은 원사에다가 이겼는데 막상 켄부케는 시합하고 세르반테 시합, 특히 세르반테 시합은 너무 실망스럽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창길 선수는 일본이 킬러였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말끔한. 라이언 후레야마 이기고 예. 이글 사토라는 또 일본의 네. 그 챔피언을 오래 했던 선수. 그리고 뜨지모토 쇼즈도 이겼고. 쇼지 히로시도 이겼고. 다 이겼어요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네. 일본 주니어 웰터급은 싹 전멸을 시켰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이겼어요. 보니까. 일본 신인왕 출신 그 사토 네. 신이치라고 13승 네. 12KO 하던 친구도 와서 그냥 완사이드하게 네. KO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곤투를 굉장히 멋있게 했던 선수인데 세계까지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계 레벨이 너무 세르반테스 하면 슈퍼라이트에서 지금도 뭐 그 올타임 한 5 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네. 꼭 들어가는 그런 선수의 최전성기 때 또 만났기 때문에 네. 역부족이었죠. 나중에 세르반테스 선수가 한국에 와서 김광민 선수와 경기할 때 이제 모처럼 이창길 선수가 다시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클린치 상태에서 키드니 블로가 들어온다. 근데 이걸 맞으면 짜릿하다. 그 다음에 약간 엉성하게 클린치가 돼 있으면 안쪽에서 어퍼커트가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이걸 맞으면 짜릿한 걸 넘어서 몽롱하다. 그러니까 클린치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접근전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세르반테스가 김광민 선수랑 할 때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건 후일담이지만 김광민 선수와 방어전을 할 때는 오른주먹을 상당히 다친 상태였고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고장이 다쳤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세르반테스가 완전 뭐 예. 내리막길 때 왕왕. 그래서 사진 설명에도 보면은 어쩌다 꺾어보는 세르반테스의 라이트라는 캡션도 있습니다. 그 70년대 중반에 그 세계적으로 그냥 약간 드림 매치 같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경기가 듀란 세르반테스. 예. 그다음에 아르게로 듀란. 알렉시스 아르게오와 그게 아주 70년대 중반에는 그렇지. 누가 이길 것이냐 뭐 감론을박이 있던 그 시합이 듀란 세르반테스, 그다음에 듀란 아르게료, 뭐 라이트급에서의 듀란 아르게료, 그다음에 듀란이 주니어 웰터에 올라가서 세르반테스. 그 시합들이 아주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르반테스 쪽에서 모든 도전자는 다 괜찮은데 아론 프라이어만은 안 된다라고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프라이어와 레너드가 경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증언에 의하면은 스파링은 한 적이 있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론 헌즈랑은 프라이어는 뭐 시합도 아마 아론 프라이어는 뭐 아마추어 때 뭐 헌즈와도 시합을 했었으니까. 근데 글쎄, 약간 저번에 페블러스 4 얘기할 때도 했지만 아론 프라이어는 그 레나드나 뭐 헌즈 하고 해서 어떤 승부가 날지 모르지만 그런 그 헌즈나 레너드하고는 좀 뭐라 그래나 좀 결이 틀려.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안 돼요. 프라이어는 라이트급 세계 랭커였는데 이제 운 좋게 한 체급 위로 도전을 하게 됐는데 헌즈 레너드랑 베스트로 맞부딪히기에는 일단 사이즈부터 차이가 나서 차라리 그 연글기 전에 차라리 아마추어 듀란, 때는 그렇죠. 매치가 됐는데 듀란이랑은 차라리 듀란이랑 머리 박기 그렇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반박자 빠른 스피드가 있다고 해도 두란을 저는 이기는 그림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프라이어는 굉장히 강하고 나중에 뭐 아르게요도 이기고 했지만 그 페블러스 4하고는 약간은 뭐 그쪽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약을 먹고 그 붕대 안에 석고를 넣고 그 상태라면 레너드랑은 뭐 비교볼 만하지 않을까. 81년도에 그러니까 펀치란 말고 이게 일반 스포츠 동아인지 그걸 본 우리 친구를 보면 이 아론 프라이어 특집이 있었나 봐요. 그때 81년 9월 헌즈 레나드 1차전 그때도 우리 방송반 친구가 14kg를 레나드가 이겼다 할 때 애들은 황충지하고는 시합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미 그때도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 아론 프라이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핫했죠. 그때 한동안 짧은 기간이면 핫했죠. 아론 프라이어가 숨은 고수다. 정말 실력자고 헌즈도 깼고 레나드하고 붙으면 레나드가 기피하는 상대는
헌즈도 아니고 실제로는 프라이어다.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고2 때. 아르게오와의 2연전을 이겼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아르게오 쪽에서 석고붕대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거 글러브 같아요. 속에 돌을 넣었다라고 네.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그 번역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최현미 선수 방어전 때 왔던 그 알만도 가르시아 그 부심이 그 프라이어 아르게오 1차전 때 마이애미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에 커미션이 없었대요. 주관하는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인 즉슨 뭐 프라이어의 약물, 석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했었을 가능성은 것이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하고 얘기죠. 실제로 프라이어의 시합을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죠. 파이팅 머신. 그러니까 1라운드에 다운을 크게 당해도 네. 바로 일어나서 덤벼들고 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야 저렇게 저게 파이팅이 좋구나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약효과할 것 같은 그 의욕이 굉장히 짙게 드는 거예요. 그게. 가메다 아키오와 방어전 때도 다운 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다운되는데 바로 덤블링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시합 재개도 하기 전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표현하자면 좀 이제까지 못 보던 권투였어요. 이 맞아요. 아로프라의 복싱은 네. 이 스타일 정말 아니 그 전에 비슷한 스타일을 이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그 두라는 예를 들어 옛날에 누구랑 뭐 비슷하다 뭐가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아론 프라이어 권투는 이 음악으로 치면 옛날 그 기타 자체는 무슨 지미 앤드리스 같이 전대미문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항상 스타일이다.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한 템포 업대가 네. 빨리 들어 뭐 한 템포 빨리 들어가는 그게 상당히 네. 어려운데 네. 일단 뭐 슈퍼라이트 아까 얘기한 그 레나드나 이런 권투 선수하고 자체는 이제 사이즈 매력은 자체가 많죠. 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헌즈하고 아마추어 때 한번 했는데 그때는 네. 막 헌즈가 막 빼빼 저뭐 말레깽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그때는 뭐 별로 헌지가 의미가 않더라고요. 없고. 이거. 예. 어린 시절에 2살 차이면 큰데 네. 두 살 차이가 나잖아요. 네. 10대 때 이제 맞붙었으니까 차이가 좀 있었죠. 네. 아무래도. 베니테즈 프라이어는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것도 뭐 주니어 그것도 웰터에서 주니어 웰터에서 만나면 볼만하겠네. 저는 프라이어 세르반테스 이런 시합집 아니 그건 이미 했고 네. 아무리 봐도 두란 프라이어 전성기 때 아르게. 두란 세르반테스 그러니까 이런 두란 시합. 아르게요. 듀란 아르게요. 그다음 이제 80년대 초반에 산체스 아르게요. 산체스 아르게요, 산체스 페드로사, 페드로사. 뭐 이런 그림이 맨날 그랬었죠. 산체스 페드로사는 참 진짜 뒷말 아, 그거는 정말 근데 이 우리 그 그 산체스가 매니아분들하고 하고 산체스가 쉽게 딱 이기려고 던져놓으면 뭐 장담이 안 2박 되는 게 3일까지 가는 맞아요. 얘기니까. 산체스가 그 패트릭 포드한테 무자에 고전하는 걸 보면 도전했어요. 그 뭐 페트로자하고 패트릭 포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산체스도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엉기는 시합은 또 엄청 엉기거든. 그래서 데니 로페즈 대 산체스는 어떻습니까? 이겼잖아요. 그건 두 번이나. 두 그 번, 확실하게 두 번이나 산체스 이겼는데. 데니 로페즈 대 네. 페드로사를 아 데니 이겼어요. 네. 데니 로페즈 대 그거는 페드로사. 데니 로페즈가 좀 힘들 것 네, 같은데 말릴 거. 말릴 것 같아. 페이스. 페드로사한테 데니 로페즈가 이상하게 그런 펀치를 그렇죠. 페드로사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 로페즈는 굉장히 그 견고하고 그 강펀치인 대신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홍수환 챔프가 자기가 페더급으로 올려서 데니 로페즈와 꼭 하고 싶었다. 뭐 할만하죠. 네. 뭐 데니 로페즈. 그래서 왜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길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환 선배는 누구한테만 안 된다 그랬지? 자기가 고메스 아니 고메스 자신 아, 있다고. 사라테한테만 안 되나? 사라테 고메스는 자신 있다고. 아 누구한테는 자기가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한 명 누가 안 돼. 기억이 안 나. 그분 얘기로는. 아 근데 그 아까 제가 언젠가 그 홍수환 챔프의 멘트 이른바 신문에 이렇게 딱 뽑을 수 있는 멘트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자모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1차전은 자기가 지긴 졌는데 자모라가 개체량 하는 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못 봤대요. 그러니까 가니까 벌써 개체량 끝나고 갔다. 근데 그게 너무 찜찜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확실히 경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2차전 때는 9라운드에 분명히 찬스가 있었다. 휘청거리는 자모라를 부수러 들어갈 때 주심이 끼어들어서 손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격을 했으면 자기가 이길 수도 있었다. 두 번 다 정당하게 졌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다. 다만 그 두 번의 패배가 없었다라면 자기는 평범한 반텐급 챔피언으로 끝났을 거고 말은 잘해 그냥. 네, 카르스키아와의 이 사전 오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자모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도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 2차전에서 이제 레프리 스톱이 빨랐다고는 하지만 그 전 라운드에 이미 멍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11라운드. 그러니까 발을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로프에 기대서 그게 이제 홍수환 선수 스스로는 기회를 엿봤다 그러지만 어떻게 반격할 여력은 없는데 정말 악으로깡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정도인데 발을 못 뛰더라고 발을. 그런데 제가 그것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 생방송을 할 때 그러나 12라운드 들어서는 일방적으로 몰렸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 교수 내가 4번을 다운당하고도 역전 KO승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다운 당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모라 힘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봤다고 뭐 저한테도 그랬는데 이미 발이 붙었는데 뭐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모라가 굉장히 그 로프 쪽을 밀리면서 거의 머리 쪽이 그 2단 3단 쪽에 약간 빠져나가듯이 했는데 잘하면 거기서 이제 카라스키아 찍어 누르는 듯한 그림도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 옥타비오 메이란이 갑자기 이렇게 막 중지시키고 뭔가 주의를 주는데 주의 줄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컵 날아 들어오고 뭐 그 홍회장 저 홍수환 선수 형 막 밑에서 난리 치고 뭐 이랬는데 고시압 그 홍수환 자모라 2차전, 염동균 미아스코, 정순영 카르도나 1차전 요 세 시합은 70년대 그건 좀 다시 한번 보는 순간만 보면은 70년대 정리. 근데 안타깝게 그 세 시합에 지금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80년대로 넘어오면 정말 안타까운 판정이 다니엘 자라고사 대 이승훈. 아 저는 사라고사 대 박찬영, 박찬영이 그렇죠. 더 억울했어요. 이승훈 선수 시합은 아깝다 이 정도인데 박찬영 시합은 이겼는데 박찬영 사라고사가 개인적으로 더 아까워. 아, 그러네요. 그거는 이겼다. 완벽한 리버스 홈타운 디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 사라고사 시합은 아이씨 약간 이 정도면 무승부 줘도 할 말 아이고 없다. 아깝네 이랬는데 박찬영 선수 이겼어. 이긴 시합인데 그거는 역홈타운 디시전 먹은 거고. 그래서 그때 박찬영 선수 경기 후 인터뷰가 딱 한마디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판정 억울했던 시합은 뭐 많죠. 그 대신에 또 우리나라가 또 그 혜택을 본 시합도 있었고. 그렇죠. 네, 뭐 김성준 대 헥토르 멜린데스. 근데 그건 1차전. 그거는 승패 떠나서 정말 짜증 나가지고 시오니 카루포와의 2차 그건 더 짜증 났고. 더구나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선수의 이미지는 뭐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우리나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필리핀 선수가 그렇게 지지멸멸하게 시합을 하니 그래서 김성준 선수는 정말 세계 챔피언 되고 그 멜린데스와의 3차전에서 뭐 조금 뭐 저걸 했지만 뭐 그것도 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뭐 글쎄 세계 챔피언 보라색 시합 하나 빼놓고는 정상일 경기 또 브라신 경기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쿠마 쇼지와의 경기도 나름대로 선전했고 그 덴유 가지놀이 2차전도 굉장히 재밌게는 봤어요. 그 게임이 국내에서 제일 확실한 그 조그만 덴유 가지를 막 땅굴땅굴 굴딱 3라운드 KO로 이긴 그 시합이 제일 안 맞고 제일 시원스럽게 제일 스마트하게 제일 깔끔하게 이긴 시합이었어요. 2번 경기를 했죠 덴유. 그렇죠. 네, 일본 가서 지고 졌고 네. 일본 가서 논 타이틀에선 졌고 동양 타이틀 할 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는 김성준 선수가 테스터처럼 저니맨이 돼가지고 그렇죠. 도미니카까지 가서 그렇죠. 헥토르 네. 멜린데스와 경기를 오르노하고도 하고 칸토하고도 하고 그 저희 채널에 일본 복싱 팬분이 그 지난번에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는데 네. 김성준 오구마 시합에 대한 그런 리뷰였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고라쿠엔을 가서 이제 시합을 보다가 직접요. 네, 오구마 쇼지를 만났대요. 아니요, 그 두 선수의 시합이 네, 아니고 네. 추후에. 근데 이제 오구마 쇼지가 제자를 데리고 출전한 경기였는데 복싱 팬으로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김성준 경기 때가 가장 힘들었다. 무서워. 준비하기가 또 한 번 싸워봤잖아요. 네. 한 번 이겨는 봤는데 두 번째 다시 붙을 때 일단 체격 자체가 크답니다. 네. 김성준 선수가 체격도 크고 키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희 선수 경기는 외려
힘들지 않았다. 왜냐면 자기는 김성준 선수 경기가 힘들었고 그렇다는 그 얘기가 댓글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저도 싶었는데. 펀치라인 제일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사본 게 일본에서 김성준 선수가 오구마 쇼지를 이겼는데 그때 사실 다운은 한 두세 차례 다운인데 실제로 다운 인정을 한 번이가 다운은 됐고, 뺏었고요. 뺐고 그 시합이 졌지만은 그러고 나서 펀치라인에 표지 모델로 나왔었죠. 77년 2월인가 그때부터 보는 거였어요. 김성준 선수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스피드야. 스피드. 네. 근데 오구마도 김성준 선수를 마찬가지로 스피드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본인 아마 버거웠나 봐요. 다운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때 김성준 선수가 구렛나루즈를 좀 기르고 나왔죠. 그건 그리고 2차전 때 이제 타이틀. 네, 세계 타이틀 매치 때. 네. 그리고 그때 그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1라운드 공이 울리기 전에 코너에서 기도를 하고 나왔고 세계 타이틀 매치 때는 13라운드에 확실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힘이 소진돼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는데 오쿠마 쇼지 선수는 로프 쪽에 기대서 좀 비틀비틀하고 거의 그러기 상태였고 근데 김성준 선수의 펀치에 도끼가 빠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 근데 거기서 짧게라도 정타가 한 2개 정도 들어갔으면 끝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라이트 플라이고 처음 신설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각광을 받던 선수는 리틀박이었죠. 네, 리틀박. 네. 리틀박이 있었고 이석훈 선수라고 그 아시아 그 은메달리스트인데 뭐 플라이급 뛰었지만 라이트 플라이에 맞는 그 이석훈 선수라 했었는데 그 선수는 데뷔해서 뭐 처음부터 6회전인가 8회전 뛰고 몇 번 경기를 하고는 어느 순간에 좀 사라지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라이트 플라이고 이제 그 처음 신설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리틀박 선수가 초대 챔피언 했나요? 네,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리틀박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었죠. 네. 갑자기 사라진 선수 얘기하니까 저희가 언젠가 얘기했던 거 황철순 선수 네. 76년 8강 몬트리올 올림픽 8강 아시아 게임 금메달. 프로 데뷔를 되게 늦게 했어요. 늦게 그렇죠. 네. 늦게 했고 4전, 5전 그 정도 오전 하고 5승이 이제 전부 판정승. 전부 판정승이죠. 근데 이제 프로에 안 맞다고 생각을 미국 가서 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인지 원정 가서 지고 이제 은퇴합니다. 그때 태릉 선수촌에서 만났던 배구 선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황철순 선수 경기를 하면 여자 배구 선수들이 다 응원하러 온 링사이드에 거예요? 와서 응원하러 와가지고 형부 화이팅! 그러면 막 계속 형부 그러고 응원했던 그 당-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마 탑스타였다가 뭐 김주석 선수도 뭐 네. 프로 데뷔했다가 뭐 김주석, 네, 김주석 네. 그렇고 김정철 선수가 나오다가 그 미들 김정철 주니어 선수는 페더급 그 미들급에 누구였죠? 김성철. 김성철. 네. 그 피터 남복고한테 된통 2전째가 당하고 네. 뭐 어느 순간 없어졌고 유종만 선수도 뭐 김인창 선수. 김인창 그러니까 그 사라지고. 아마 탑으로 있다가 프로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몇 점 만에 그냥 그만둔 선수들 꽤 많아요. 그렇죠. 80년대. 좀 재주는 있었는데 꼬치를 못 핀 게 벤턴 그 박인규. 박인규 네. 선수. 박인규 까다로워. 네. 박예인교는 그 운이 없죠, 운이. 못 잡힌 그 꽃한송에서 옛날에 못 잡힌 거기서 한번 했는데 하고 그게 70년대만 해도 내가 적성이 프로에 맞든 아니든 아마추어에서 탑이면 프로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냥 네. 자동 수순같이 돼가지고 넘어왔다가 아 이건 나 프로는 내가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도 포기가 바로 되고 그런 선수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이야 뭐 아마추어에서 탑복서들 프로 올릴 절대로 뭐 안 넘어온다 그러지만 그때는 뭐 아마추어에서 뭐 올림픽을 나가든 아시안 게임을 끝나면 그냥 프로로 돌아오는 게 거의 반자동으로 그렇죠. 예, 그러던 시절이니까 제가 다른 이유로 아깝게 생각하는 거는 권철 선수가 있는데 아, 예. 권철 선수가 가정사가 좀 불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죠. 거의 네. 고아 선수였는데 신인왕전 우승하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어머니를 만났고 그 이후에 권투를 안 하죠. 그만뒀죠. 그런데 권철 선수는 찾고 제기를 합니다. 네 찾고 제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날카로운 게 이제 그게 무뎌져가지고 그리고 금방 은퇴하지 네, 좀 않았나요? 지나서 은퇴하죠. 근데 권철 선수를 제가 굉장히 그 독특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은 인터뷰할 때 하고 링 위에 올라갈 때 하고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이 권투 선수가 맞나 굉장히 순박하고
수줍음 많고 뭔가 약간 좀 어리버리한 느낌도 나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위에만 올라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당돌하게 아니, 전투적으로 변해서 권투 선수 그런 선수 많아요. 근데 그 차이가 제일 갭이 극명했던 컸어요. 선수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를 만난 거는 권철 선수 개인으로서는 참 멋진 일이지만 무패로 은퇴했나요? 네. 네, 예. 무패로. 어머니를 한 3, 4년 뒤에만 만났으면 그랬으면 세계 챔피언 됐을 거예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철 선수 경기를 문화체육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관중들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어요. 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들 왜 던질 때 투수들한테 어떤 세기가 뿜어져 나오는 네. 투수가 던졌을 때 그 화면으로도 이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아우라가 있는데 아우라가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권철이 이렇게 하면은 이 몸 동작이 상당히 모르고 가는데 네. 그 왜 영화에서 그 주먹 뻗을 때 씩씩 그 네. 효과음 내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오. 그래서 그 관중들이 와와 하는 몰입감이 확실히 남다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팔로 뻗어서 치는 펀치가 아니라 어깨를 이용해서 회전 반경이 큰 펀치라 그럴까요? 근데 수비가 좋아서 또 펀치를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선수도 이제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오용호 선수. 그렇죠. 바람을 가르는 진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요. 오용호 선수. 이단호 선수와의 2연전. 그거까지도 모르고 그 전에 뭐 그 동양 챔피언 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맞으면 즉사, 안 맞으면 뭐. 저희가 김광민 선수와 세라노 선수고 돈 문제로 현지까지 갔는데 경기가 이제 매치업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무산될 뻔한 경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로크리지 선수와 문태진 선수와의 경기인데 문태진 선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옷은 다 입고 일부러 신발끈을 안 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모터인 제이 회장이 빨리 경기하라고. 그 지명방어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돈이 들어와야 싸우지요. 그 느릿느릿한 충청도로 끝까지 버텨서 결국 입금된 거를 확인하고 링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는 아마 조금 그 당초 예정 시간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 70년대 카르도나가 홍수환 선수 얘기했던 카르도나가 태국 가서 방어전을 하기로 했는데 관중 다 들어왔어요. 입금이 안 되는 거야. 카르도나가 시합을 안 하고 경기장을 떠나버렸어요. 관중들이 난동을 부려서 링을 불질러 버렸어. 결국 그 경기는 안 없어요. 했습니까? 시합이 없어졌어. 그래서 프로모터가 결국 입금을 못 해가지고 카르도나 시합장까지 왔다가 뭐 야외 경기장이었나 봐요. 가버렸어 카르도나. 그래서 관중들이 카르도나 한 3차 방어전 뭐 그랬을 텐데 입금 안 됐다고 시합을 결국은 안 하고 그냥 시합장을 떠나가지고 관중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경기장에 불지르고. 근데 그 경기는 만약에 경기했다가 행여지기라도 하면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날아가는 거고 돈은 돈대로 못 받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원래 있는 거고. 입금 돼야 움직여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네. 일단 선수가 전 세계 불문율인데 개체량을 하면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개체량을 하는 순간 이 선수는 돈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그럼 프로모터는 그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형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끔 특히 이제 제3국에서 중국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누구야 그 조시민. 조시민 말고 그 유광 선수 저 나이또인가 하기로 했다가 네, 결국 일본 가서 왔는데 그거는 특히 그 복싱이 아주 발달한 뭐 미국이나 일본은 모르겠지만 제3국에서는 돈 안 받고 했다가 뭐 정말 그 파이트머니 못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프로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거 한 거는 그렇다고 관중들이 뭐 시합장을 갖다 난동을 해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다 태워버렸으니까 역시 태국스러운 뭐. 근데 관중 입장에서 그것도 짜증 날 거예요. 그럼요. 그 돈 그 시간 세계 타이틀 해서 시합한다고 이제 다 관중까지 모았는데 입장권도 다 돈 내고 사고 들어왔을 텐데요. 그 당시에 또 태국은 입장 무료였을 거예요. 태국은 뭐 예 거기는 공짜니까 더 화나지. 그 티켓에서 뭐 그런 뭐 해프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7, 80년대가 지금보다 이 권투의 그 나라별 권투가 더 활성화가 됐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정말 복싱 강국 몇 나라의
이 국한이 되고 또 좀 그 유망주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뭐 베네수엘라, 페르토리코, 콜롬비아 이런 데 선수들이 자국에서 뭐 시합을 했는데 네. 그쪽 그 나라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다 미국으로 몰리고 유럽도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 프랑스나 이태리도 독일도 그렇고 거의 복싱이 이제 대중화해서 많이 죽었고 오직 영국만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멕시코, 영국, 일본, 이렇게. 뭐 필리핀, 호주. 호주 이 정도 빼고는 이제 옛날엔 뭐 별나라에서 다 했잖아요. 그 러시아 좀 복싱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복싱 시합을 큰 이벤트라는 나라가 축소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외려 지금이 선수폭은 좀 넓어졌다고 보는 게 동구권이 개방이 됐잖아요. 아까 선수 폭은 넓어졌는데 70년대에는 뭐 소련 출신 뭐 이 동구권 선수들은 뭐 아마추어 그렇죠. 무대에서나 볼 수 있었지. 쿠바도 마찬가지. 쿠바도 그렇고. 유일한 동유럽 출신 챔피언이 그 폴란드 출신의 누구였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유고슬라비아? 마테팔로프. 마테팔로프. 유고슬라비아. 아 유고슬라비아였나요? 아까 제가 하는 얘기는 7, 80년대는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링에서도 막 세계 대회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도 뭐. 하고. 저희가 파푸아 뉴기니아 때문에 아프리카에다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호주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뭐 갤럭시도 그렇고 뭐 이상한 섬나라에서 네덜란드 섬에서도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도 막 세계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네덜란드령 안틸러스, 근데 중미. 예. 무슨 아이보리 코스트에서도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미국, 뭐 일본,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뭐 동구권이 다 개방이 되고 해서 다 뭐 러시아 선수들 뭐 특히 이런 데는 독일, 뭐 캐나다 이런 데 와서 호주 이런 데서 많이 시합을 하는데 그 뭔가 그 범세계적인 그런 분위기. 그건 그러고 보면 알리는 참 시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왔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방어전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시합을 했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논타이틀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아일랜드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그래 진짜 그야말로 술의 공연이네. 세계 타이틀 캐나다에서도 매치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자이레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킹샤샤 혈투. 네. 저기서 카일 밀덴버그하고도 독일에서도 했나?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알리 경기는 그때 아마 한국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합의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합의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을 경기 전에 틀어 달라. 근데 프로모터 측에서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그때가 79년인가 79년에 지금 잠실체육관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장 행사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오스 핑크스를 이기고 세 번째 챔피언이 된 후네요. 네, 그 그래서- 뒤에 방어전 얘기가 나왔었죠. 알리가 일본 와서 정식 시합한 거는 72년 그렇죠. 맥포스터하고 했고 그러니까 그러네. 아시아에서 일본에서도 하고 필리핀에서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하고 태국에서는 안 했구나. 네. 태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네. 근데 제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조 프레이저와의 마닐라 스릴러. 그때는 정말로 입추의 여지 없이 관중들이 들어차서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염려할 정도였고요. 그 당시에도 뭐 마르코스 대통령이 뭐 대대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뭐 한 시합이니까. 그리고 나라도 더운데 그 안에 열기가 엄청나가지고 거의 뭐 한증막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라운드 끝난 다음에 이제 프레이저가 경기를 포기하고 주심이 알리 팔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주심이 팔을 들어주는데도 팔이 되게 힘겹게 올라가요. 눈동자도 반쯤 풀려 있습니다. 알리가 시합 끝나고도 떠들지를 못하죠. 네. 알리가. 그래서 그 시합 보고 야 알리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 시합이야말로 진짜 둘이 다 쏟아부은 것 같은 진짜 알리도 정말 진지하게 했던 시합 그런 시합이었고 그 당시에 하여간 알리 포먼 프레이저의 70년대 그 상강 구조는 그 이후에 뭐 헤비급에 굉장히 강한 선수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상강 구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림픽도 60년 로마 올림픽에 알리, 64년 동경 올림픽에 프레이저, 68년 멕시코 올림픽에 포먼 그런 금메달리스트들이 그렇죠. 쭉 배출돼서 무패로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세 대단한 챔피언이 구도였어요. 또 특이하게 제가 찾은 거는 세 사람은 생일이 다 1월생이에요.
그래서 뭐 타이틀 42년 1월, 44년 1월, 49년 1월. 그게 그러네요. 그게 생각보다 특이해.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 어. 복싱 선수뿐 아니라 아이스하키 선수라든가 미국 그 야구 선수라든가 혹은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을 보면 1월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생 12분의 1 정도가 나와야 확률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월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2, 3개월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6살, 7살 때 시작을 하면 그때는 1월생하고 12월생하고가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체력의 우위가 아니라 재능의 우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프로 스포츠에 1월, 2월생이 많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3월 학기 시작이니까 3, 4, 5월생이 다른 달 태어난 선수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빨리 크는 거. 자신감이 어떤 그 뭐 기량이나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6살, 7살 때는 6살, 7살 때는 그 3개월, 4개월의 갭이 3개월, 크다는 4개월의 거지. 갭이 그게 큰데 그게 사실은 성장의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의 차이인데 이걸 코치들 입장에서는 재능의 재능의 차이로 차이로 보는 본다, 거고 그러면은 원래부터 유리한 구도에서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한 거고 다른 선수들은 도태돼 나가고 이런 선수들은 끝까지 살아남고 그런다는 거죠.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이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인가 하는 사회학 책이 있어요. 뭐 근거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정말 시작도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이 끝나네요. 1970년대에 대해서 4부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쭉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과거를 짚어보고 향수에 젖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 활력소가 또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전 복싱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요즘 복싱에도 좀 조금씩 이제 눈을 돌려서 지금의 복싱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복싱 토크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의미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운 시절로는 다시 갈 수 없지만 그렇죠. 그리운 시절의 빛나는 이벤트들은 얼마든지 오늘날 되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시절의 빛나는 이벤트를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